Mẹ ơi, 안녕하세요. chúng con mới đi du 입안에 lịch về. 있던 썩은 Tụi 물을 con có mua 토해낸 quà cho mẹ 30대 đây ạ. 여자입니다. Ôi, hai đứa về 여러분은 rồi đó hả? 정신없이 Vào nhà 홀려 đi con.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마시려고 한 물이 해골에 고인 물이라는 걸 알아챈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을 대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악불싸 고인 물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러서 봤더니 썩은 물이었던 거죠. 애초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그런 썩은 물이 담긴 해골 바가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나마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입안에 들어왔던 그 썩은 물을 뱉어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썩은 물을 잠깐이라도 머금고 있었던 입안을 개운하게 헹구는 겸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근 10년의 회사 생활, 저는 대학원 졸업 후 지금 일하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연구개발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좋은 워라밸 덕분에 오로지 일과 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두둑히 쌓이는 통장 잔고도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항상 회사 집만 오고 가며 고인 인간관계와 두둑이 늘어있는 옆구리살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30 중반에 인간관계도 좀 넓히고 운동도 할 겸 지역에서 하는 운동 소모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운동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주제에 무슨 생각인지 그 활동적이고 어렵다는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신입 회원의 유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때 신입, 그것도 초짜 회원은 딱 저 하나. 다른 회원들이 서로 편먹고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구석에서 라켓을 잡는 기초부터 배우고 있어야 했죠. 근데 그때 먼저 신입 회원이자 초짜인 저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선 게 바로 썩은 물. 아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립 잡는 법부터 알려줄게요. 채연 씨는 오른손잡이죠? 이렇게 손바닥 가장 왼쪽 아래서부터 검지 아래까지 가로질러서 잡는 게 컨티넨탈 그립이에요. 아, 그립별로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외우면서 공까지 쳐야 한다니 벌써 숨차네요. 이런 아마추어 모임에서는 다들 되는 대로 칠 거예요. 그냥 이론상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채연 씨 그립이 채연 씨 손 크기랑 잘 안 맞는 것 같네. 일단 여기 테이핑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혼자 구석에서 외롭게 라켓을 쥐고 있는 초짜에게 있어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굴이나 체격을 봐서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 같았어요. 하지만 풍기는 여유로운 매력은 그 액면가로 보이는 나이보다도 더 중후한 느낌을 줬죠. 워낙 능숙하고 쉽게 설명을 해줘서 원래 신입이 들어오면 맡아서 알려주는 회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다가 좀 쉬면서 회원님은 이렇게 초짜들 힘들게 훈련시켜 주시면 나중에 동호회 회비 같은 거 할인 받아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 말에 씩 웃으면서 저 신입 담당 아니에요. 그냥 채원 씨 가르쳐 주려고 지원한 건데 그리고 회원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효섭 씨라고 불러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이 수작을 거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뻔한 수작에 떨떠름했는데 또 가르쳐주는 걸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잘 가르쳐줘서 한없이 가벼운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죠. 나중에 뒤풀이에서 놀랐던 점은 그 사람이 저보다도 4살이나 연상이었다는 점과 곧 40인 성형외과 의사인데도 미혼이라는 거였어요. 요즘엔 워낙 동안이 많은 터라 운동하면서 관리를 잘했구나 싶었는데 미혼이라는 점이 특히나 의아했죠. 솔직히 직업도 성형외과 의사로 나쁘지 않고 외모도 동안에 키도 컸거든요. 결혼 생각만 있다면 진작 각오도 남았을 사람이 미혼이라니까. 저처럼 일과 연애를 한 탓에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그 나이까지 혼자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의 2년이 넘게 그 사람과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한 회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요. 회식비 쏘기로도 유명하고 매너 있고 유머러스까지 했습니다. 거쳐간 회원들 중에서도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해서 몇 명이 모임을 그만두기도 했다니 어쩌면 연애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처음 제게 천천히 만나보자고 다가왔을 때 놀랄 수밖에요. 저희는 동호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편한 오빠 동생 그리고 반년 후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어요. 저희는 약 1년이 좀 넘는 연애를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이 만남에 진지했어요. 말로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으면 본인도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상대방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제 가족들 이야기만 나오면 꼭 하는 말이 나중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였어요. 특히 제 조카들을요. 저는 6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는 고등학교까지 유도 유망주였다가 발목 부상으로 꿈을 접고 지금은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2 아이의 아빠로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운동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운동신경을 보였던 7살 첫째 조카를 어린이 유도교실에 보내고 있기도 하죠. 저는 오빠하고 사이가 좋은 만큼 세원이와도 또 조카들과도 한 달에 많으면 8번, 적으면 3번씩 보곤 했는데 종종 제가 그 사람에게 조카들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하면 눈을 반짝 빛내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던가 나이는 얼마고 성격은 어떠냐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나중에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세연이와 조카들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 잠실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갔었는데 세연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잠실 쇼핑몰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서 조카들이 고모하면서 뛰어오고 있고 세연이는 뒤에서 웃으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언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오빠는요? 말도 마요. 아가씨 오빠는 어제 새벽까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알아 누워 있어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애들이랑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늘 채연 씨 가족분들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특히 여기 2 사람을 가장 보고 싶었는데 지혁이 지윤이 맞지? 안녕. 말 많이 들었어. 새언니와 조카들을 만나 반갑긴 했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만나게 되다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치 기다려온 사람 마냥 새언니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를 하고 조카들에게도 마치 어제 만났던 사이 마냥 눈높이를 맞추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그냥 헤어지는 것도 아쉬우니까 우리 지혁이 지윤이한테 아저씨가 뭐 하나씩 사줄까? 만난 기념으로. 아유,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여기 몰 안에 레고 매장도 있고 프라모델 매장도 있거든요. 지혁아, 지윤아, 레고가 좋아, 프라모델이 좋아? 그 사람은 기어코 조카들을 이끌고 레고 매장과 프라모델 매장 2 곳에 갔습니다. 조카들이 장난감 잘 사주는 아저씨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양손에 원하는 장난감 하나씩 끼고 왔을 때 저는 제 카드를 내미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제 카드를 뺏곤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저랑 결혼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이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만나는 날이 늘수록 점점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묻는 게 많아졌고
넌지시 결혼 얘기를 꺼내곤 했었거든요. 뭐 TV에서 집 같은 게 나오면 저긴 신혼부부가 살기 좋겠다. 나중에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 같다. 이런 말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정말 그 사람은 둘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제게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아예 예상을 못했던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이 이날일 줄은 몰라서 좀 당황했는데 그 사람은 그 반지를 받지도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못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장 받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도 이렇게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라서 그런 거 있잖아. 가만히 내 미래를 그려보면 그 장면 속에서 난 혼자였는데 어느새 그 그림에 항상 채연이 네가 있는 거야. 아침에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아침을 같이 먹고 같이 출근하고 시간이 맞으면 같이 퇴근해서 외식도 하고 또 아이랑 셋이서 함께 사는 그런 장면들 말이야. 이제는 그게 그냥 상상뿐만이 아니라 너만 좋다면 현실이 됐으면 해서. 물론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언젠가 때가 되고 마음이 생기면 하는 그런 먼 일이어서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기도 했고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자마자 그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 마냥 본인의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고기 세트와 본인 고향인 충청도 명물인 인삼을 보내기도 했고요. 얼른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만나고 싶다고도 했죠. 또 본인의 부모님도 저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오는 날 마당에서 키우는 오골개를 직접 잡아서 백숙을 하신다고 벼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충청도에 있는 그 사람의 본가에 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충청도에서 작은 밭과 과수원을 가지고 계셨고 시누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그날 시아버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집에서 기르던 오골개를 새벽부터 잡아 손질하셔서 탕을 끓여주셨고 시어머니는 큰 솥 안에서 커다란 닭다리 하나 뚝 떼서 제 앞접시에 제일 먼저 놔주셨죠. 그러시면서 뜨거울 때 얼른 먹어요. 얘긴 일단 배 좀 채우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리 하나를 맛있게 먹고 나니까 얘기를 시작하셨죠. 신혼집은 어차피 효섭이 네 집으로 들어가니까 다행이다. 거기 집값도 많이 올라서 그냥 팔아버리긴 아깝고 또 새 주기엔 넓고 주변 교통도 좋아서 아깝잖아. 안 그래도 제가 집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리모델링도 혼수도 채연이가 고른 걸로 서프라이즈로 알아서 한다고 했고요. 그래, 잘했다. 원래 결혼하면 여자들이 결혼식장 보고 신혼집도 그렇고 인테리어인지 뭔지까지 다 도맡아 하느라 힘들고 그걸로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던데 효섭이 제가 날 닮아서 꼼꼼해서 알아서 한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효섭이가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성격까지 어려서부터 동네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좋아서 얘 중학교 다닐 때부터 사익감으로 점 찍어놓은 아줌마들 여럿이었다. 얘 의대 갔을 때는 온 지역에서 선자리가 아주 물 밀려오듯이 매일 들어왔어. 지가 도통 생각이 없어서 여직 결혼 안 했던 거지. 채연이 너 남들이 다 욕심내던 1등 신랑감 데려가는 거야. 저기 어디냐. 대전에 사는 딸 부잣집 건물주도 우리 아들 욕심냈고 어디 지역 아나운서 하는 딸 있는 교회 목사님도 우리 아들 제발 사익감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잘난 의사 아들을 비행기 태우다 못해 우주로 날려버리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다 믿진 않았지만 뭐 대학 합격했을 때 여기저기 플랜카드 걸렸다고 하기도 했고 또 정말 그 사람의 조건이 정말 좋긴 했으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견례 날 시부모님은 정말 식사 내내 기분 좋게 웃으시고 따로 식당에 말씀을 해놓으셔서 직접 가져오신 인삼주로 저희 가족을 가족으로서 환영해 주셨어요.
또 조카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인 만큼 시끄럽고 음식과 물을 쏟아서 저희 가족이 죄송하다고 말하면 시어머니께서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셨죠. 아유, 아닙니다. 애들이 괜히 애들인가요? 오히려 성격도 밝고 활기차서 좋은데요. 지역이라고 했나? 지역이는 아무래도 운동해서 그런지 또래보다 더 힘이 넘치는 것 같다. 지역아, 또래 남동생이 있으면 같이 유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주 좋을 것 같지? 얼른 효섭이랑 우리 채연이 사이에 지역이 같이 건강한 아들 하나 생겨서 좋은 친구 됐으면 좋겠다. 그치? 왜 그런 거 있죠? 그 당시에는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갔던 말들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흘려들어선 안 되는 중요한 말이었던 거요. 그날도 딱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견례 날 스쳐 지나간 모든 말들에 저와 저희 가족들만 모르는 진실의 뼈가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저 훈훈하게 상견례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견례 후 결혼 준비만으로 바빴는데도 그 사람은 종종 본인이 먼저 저희 가족을 만났어요. 또 부모님이나 조카들을 만나면 꼭 손에 용돈을 쥐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돈을 썼고요. 부모님께는 많게는 100만 원씩 드렸고 조카들에게는 그 어린애들이 돈이 어디 필요하다고 20만 원, 30만 원씩 쥐어주곤 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그 사람의 행동을 정말 미안해하시고 또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아직 결혼식 전이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늘 손사래를 치며 남편이 두 손으로 내미는 용돈을 마다하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가 이제는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께 돈 쓰려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이 사는 재미 팍팍 느끼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주말 되면 제게 먼저 오늘 장모님 모시고 성수동에 있는 레스토랑 갈까? 장인어른 낚시 좋아하시지? 이번 주말에 배 빌려서 장인어른하고 바다 낚시나 갈까? 하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나갈 생각을 했죠. 남편이 그렇게 자동 세척까지 되는 전자레인지처럼 제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알아서 저희 가족에게 잘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종종 연락을 하셔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 만드는 법 알려주신다고 시간 되면 오라고 하실 때마다 가서 열심히 석박지나 오이지, 진미채 볶음이나 꽈리고추 넣은 멸치볶음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잘 오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누이가 서울에 가고 싶은 음식점이나 전시회가 있다고 하면 시누이가 시간 되는 날 나를 잡아서 서울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시누이가 인터넷에서 봤던 서울 맛집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가본 곳이라서 그중에서 정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찐 맛집을 구분해서 데려갔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또 시누이 성격이 착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나한테도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잘하는 남편과 좋은 시댁 식구들이 생긴다는 생각에 얼른 결혼하는 날이 오길 바랐어요. 결혼식 며칠 전에 예상보다 늦어진 리모델링이 끝난 그 사람 집에 가서 혼수 들어온 거 구경도 하고 제 짐도 옮겨놓고 그랬죠.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이 방부터 만들어 놓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때는 참 애틋하기만 했는데 그게 저만 맞지 못하는 썩은 물에서 나는 악취의 징조였던 거예요. 결혼식은 예상보다 작게 치러졌습니다. 그 사람, 아니 결혼식까지 했으니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짧긴 해도 그 잠깐은 분명 제 남편이긴 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준비부터 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만 불러서 하자고 했고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원래는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휴가를 오래 못 쓰기도 했고 저도 회사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이번 여행은 국내로 가고
시간은 많으니까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3박 4일의 일정 동안 거짓말처럼 행복했습니다. 초여름 날씨도 제주도와 너무 잘 어울려서 가서 바다에서 서핑도 하고 요트도 타고 노을 지는 바다에서 와인도 마시고 이 행복이 출발부터 거짓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행복해 했어요. 거짓말 같던 신혼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온 날 남편이 바로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사온 선물 드리면서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자고 해서 가서 인사드리고 나서 밥 먹고 바로 왔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 그 주 토요일에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하루 자고 올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시댁은 잔치가 한창이었고 오신 손님들께서 이미 술에 취해 계실 줄은 몰랐어요. 효섭 엄마, 효섭 엄마, 아들하고 며느리 왔어. 아이고 효섭아, 넌 어째 갈수록 얼굴이 피는 것 같다. 이제 제대로 색시도 봤으니까 걱정도 없어서 더 피겠네. 저는 그대로 제주도로 가서 사온 선물도 시부모님과 시누이 앞에서 풀지 못하고 앉아서 동네 어르신들과 시부모님이 주는 술잔을 받아야 했어요. 사이에 껴서 효섭이가 얼마나 효자인 줄 아냐. 의사하면서 받은 월급 거의 1년 동안 부모님한테 드린 게 효섭이다. 요새 그런 효자 잘 없다. 효섭이 만난 걸 천운으로 생각해야 한다. 라는 말과 효섭이한테 무슨 단점이 있든 그걸 다 커버할 정도로 장점이 많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서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100년 해로해라. 라는 덕담까지 일장연설을 안주 삼아 쉴 새 없이 채워지는 술잔을 받아야 했어요. 본가에 와서 신이 난 건지 평소 같았으면 중간에서 말려줬을 남편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채연이는 소주 그냥 못 마시니까 맥주에 섞어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주시는 족족 받아 마시다가 좀 끊어 마셔야겠다 싶어서 화장실 가는 척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분 뒤 시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워낙 술에 약하진 않아서. 그래요. 다행이다. 근데 언니, 혹시 결혼식 끝나고 오빠랑 무슨 일 없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무슨 일이요? 아니 오빠가 무슨 얘기를 했다던가 그런. 얘기야 둘이 붙어있는 내내 했죠. 왜요? 혹시 아가씨만 아는 오빠의 비밀이라던가 그런 거 있어요? 뭔데요? 궁금한데 말 좀 해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일단 물부터 마셔요.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고 바로 방을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술이 들어가서 머리가 평소 속도로 안 돌아가는데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누이의 행동에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굴려서 혹시 남편이 시누이에게 따로 신혼여행에서 소소한 다툼이나 그런 걸 말했나 싶은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툼이야 여느 신혼부부도 하니까 걸릴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다시 어르신들과 시부모님 틈에 껴서 흥에 취한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에 맞춰 박수도 치고 또 저까지 일어나서 몸을 덩실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건 시누이가 먼저 가봐야 한다고 일어나고 술에 만취한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 둘 댁에 가신다고 했던 거랑 남편이 제 잔에 맥주를 따라주는 어렴풋한 장면이었어요. 입안이 텁텁하고 목구멍이 타들어갈 것 같은 갈증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캄캄하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순간 여기가 어디지? 하다가 방 구조를 눈으로 훑고 시댁 안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안방 구석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고요. 그렇게 술 마시다가 기절까지 했구나. 이럴 줄 알았다. 20대 초반까지만 하던 짓을 결혼하고서 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일으켰어요. 일단 갈증이 너무 나서 물부터 마셔야겠더라고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아버지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서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습니다. 근데 그 열린 문틈 앞에 당도했을 때 거실을 울리는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기적이고 지독한 둘이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말이죠. 예, 근데 난 이래도 되나 싶다. 뭘 걱정하세요. 어차피 이제 식도 올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데. 걔가 의외로 체면 이런 거 엄청 따져서 직장 사람들 친구들 보는 앞에서 식 다 올리고 나중에 무르는 짓 못해. 그리고 내가 약을 좀 쳐놨어. 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엄마 아들이 평생 안 하던 짓 해가면서 약을 쳐놔서 괜찮아요. 걱정 마. 알지, 아는데. 아휴, 그래도 참 자면서도 문득문득 이게 맞나 싶고. 그럼 엄마는 아들이 평생 쎄 빠지게 일하면서 애까지 혼자 키우는 걸 보고 싶어요? 엄마, 우리 도연이 평생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 없잖아. 그렇긴 하지. 에휴,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마는. 그래도 시간 더 지나기 전에 얼른 제 도연이랑 만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막상 만났는데 도연이가 낯가림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엄마도 참 걱정 사서하네. 그것도 다 내가 알아서 했어요. 걱정 마. 새엄마 될 사람이 주는 거라고 선물 몇 개 사서 주기도 했고 채연이 사진도 거의 매일같이 보여줬으니까. 도연이 얘는 채연이 만날 날만 기다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믿어지시나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지금 맨정신에 그때 상황을 떠올려봐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데 막 잠에서 깨서 숙취까지 달고 있던 저는 오죽했겠어요. 저는 사실 저 도연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확실히 나지 않지만 연애를 할 때 2번인가? 한 번은 남편의 휴대폰 부재중 통화로 찍혀 있는 걸 봤었고 또 한 번은 남편이 도연이란 이름이 뜨고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그대로 끄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남편은 렌트카를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바닷가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또 그 도연이란 이름이 뜨는 거예요. 남편은 아이 또 이러네 하고 또 전화를 무시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도연이가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무시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태연하게 말했죠. 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얘가 1년 전부터 계속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 내가 한 번 50만 원 정도 빌려준 적이 있거든. 예전에도 보험일 한다더니 보험 들어달라고 연락하고 얘가 좀 안 그래도 내가 연락 아예 끊으려고 결혼식에 초대도 안 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나 결혼식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는 거야. 지도 온다고. 이때만 해도 남편이 동창에게 호구를 제대로 잡혔다고 혀를 찼는데 지금 문 한 짝을 두고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대화 소리로는 남편이 아니라 제가 천하의 호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너랑 2년 가까이 만나놓고 너 한 번 갔다 오고 애도 있는 걸 모를 수 있니? 애가 직업도 그렇고 똑똑한 것 같은데 영 머리가 실속이 없나 보다. 엄마, 쟤도 쟤지만 엄마 아들이 아주 치밀하게 움직여서 속는 거지. 내가 나랑 결혼하고 싶게 만들려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 요즘에는 속는 인간들도 문제라더라. 눈치 없는 것도 죄라고 죄. 나중에 애 있는 거 알면 어쩌겠어. 그냥 지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지. 어차피 지도 곧 40이라서 이런 자리 아니면 지가 결혼할 자리 하나 없는 거 알고. 어머나 깜짝이야. 시어머니가 차마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끝까지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문을 콱 열고 거실로 나갔거든요. 바닥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뒤로 나자빠지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놀라는 걸 보고 지도 덩달아 놀라서 펄쩍 뛰며 뒤로 돌더니 저를 보고 사색이 됐어요. 여보, 언제 일어났어?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야?
체면 엄청 따져서 무르지도 못해? 평생 안 하던 짓 하면서 약을 쳐? 머리가 실속이 없고 눈치가 없으면 죄라고요? 그리고 뭐 아들? 지금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고 깜쪽같이 속여? 아니, 우리 부모님, 내 가족 결혼식에 왔던 그 사람들까지 다 속일 수가 있냐고. 잠깐, 채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약을 쳤다고? 그래, 지금 네가 한 짓 들어보니까 확실히 약을 치긴 쳤지. 네 자식 혼자 키우기 싫고 애 봐줄 여잔 필요한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똑같이 재혼인 여잔 싫고 조금이라도 너보다 어린 여자랑 새 살림 차려서 살고 싶으니까 나랑 우리 가족한테 농약을 친 거나 다름없어 너. 농약이라니 채연아. 내가 원래 더 빨리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결혼식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아 하니까 내 딴에는 너 생각해서 너 배려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앉아서 천천히 좀 얘기하자. 가까이 오지 마. 이 사기꾼 자식아. 저는 아직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있는 술상 위에 빈 소주병을 들어 그대로 제게 다가오려는 남편 발치에 꽂아내리듯 던졌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이리저리 날렸고 고함 소리에도 깨지 않던 시아버지까지 깨서 무슨 일이냐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일어났어요. 저는 경악에 찬 얼굴로 바닥의 파편들과 제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사기까지 친 놈이 이제 가까이 와서 무슨 짓을 하게? 내가 2번 당할 줄 알아? 몇 년 동안이나 나 속인 너. 그리고 네 사기에 박자 맞춰서 도운 네 가족들.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놔둬. 나 속인 대가 치르게 할 거니까 모가지 닫고 기다려. 알아들어? 저는 그대로 손에 휴대폰만 든 채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 패닉에 빠질 정도로 무서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당장 저를 잡을 것처럼 다가오며 대화를 하자는데 재혼인 주제에 심지어 애까지 딸린 인간이 몇 년 동안 초혼인 척 사기를 쳤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저는 저를 향해 뻗는 그 인간들의 손에 잡히면 정말 그 집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큰 길이 보이고 가로등과 같은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도로가 나와서 택시에 올라탄 순간 긴장이 촥 풀리면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단 그 시각에 곡소리를 내며 우는 여자를 보고 놀란 기사님께 서울로 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저는 한참을 울다가 침착하게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시각이 새벽 3시, 한참 잘 시간이죠.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을 했을 때야 오빠가 잠에서 깨어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오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요. 여보세요? 누구야, 누구? 너 채연이야? 야, 너 왜 울어? 오빠, 나 어떡해? 진짜 나 어떻게 하냐고. 한서방이 우리 집이 그 첫 번째 처갓집이 아니었네. 우리 집 이전에도 그 인간 다른 집 사위였어.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느 집 사위? 그 자식 재혼이었어. 나랑 연애하고 결혼식 올리고 지금까지 깜쪽같이 그 사실 숨기고 있다가 나한테 지금 걸렸다고. 그게 다면 다행이게? 그 인간 전처사에 아들까지 있나 봐. 도연이란 아들이 있는데 그 애 엄마 만들어주려고 나랑 결혼한 거래. 제 울음소리 사이로 한동안 침묵이 지나가더니 이내 휴대폰 너머로 아악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욕설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내가 그 자식 가만히 안 둔다. 허리를 접어서 그 자식 부모한테 택배로 보내버리겠다고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채연아,
너 일단 부모님 집에 가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아시면 진짜 난리 난다. 일단 내 집으로 와. 알았지? 내가 내가 내 동생이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까지 속인 그 벌어지도 못한 놈 관절이랑 관절은 다 꺾어 놓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알겠지?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때 오빠를 말렸어야 했어요. 오빠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남편이 일하는 성형외과로 찾아갔습니다. 한 명의 원장을 필두로 3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오빠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울린 인간을 망신 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빠는 병원에 가서 바로 한효섭 이 3글자가 문 앞에 적힌 진료실로 들어가 환자와 상담하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그대로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허리를 접어놓겠다는 말처럼 정말 그대로 남편을 들더니 바닥에 엎어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 일로 경찰서에 폭행죄로 갔다 온 오빠에게도 들었고 또 이틀 뒤 제게 찾아온 남편이 해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남편은 그날 허리에 실금이 갔다느니 동료 의사 간호사 보기 창피하다고 그날 상담한 환자도 안 온다고 나가서 소문이라도 내면 병원에 지대한 피해라고 하면서 운을 떼더니 이러는 겁니다. 채연아, 내가 너 속인 거 분명 잘못하긴 한 건데 솔직히 처음부터 내가 나 한 번 갔다 오고 애까지 있다고 했으면 네가 나랑 만났을까?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했을걸? 그건 그때 일이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거짓말 위에 쌓아 올려진 관계가 오래 갈 거라고 일단 결혼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순진하다 못해 멍청했던 거 아니야? 나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쪽팔려서 남은 평생 저열한 사기꾼 집안이랑 엮일 선택할 정도로 머저리 아니야. 쪽팔림은 한순간이고 너 같은 사기꾼하고 함께 살면서 네 자식 키우는 고통은 영원할 테니까. 그럼 네 오빠는? 나도 너 상처 줬지만 너도 아니 네 오빠가 나 상처 줬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비긴 걸로 하자. 너도 나 용서하면 나도 네 오빠 우리 형님 용서할게. 고소도 취하하고. 어? 나 정말 그동안 너랑 네 가족한테 잘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네가 나랑 살면서 우리 도연이한테 잘한다면 너 도연이도 한 번 안 만나봤잖아. 안 그래? 혹시 알아? 만났는데 우리 도연이랑 너랑 잘 맞을지. 이 인간 도통 뭐가 문제인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당장 저를 위해 제 눈앞에 있는 머저리를 엎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고 경찰 조사까지 받은 오빠가 걱정도 됐기에 일단 이 인간이 제게 약을 쳤듯이 저도 약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 당신 정말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 심지어 내 조카들한테도 잘해줬지. 당장 날 속이지만 않았다면 놓치기 아쉬울 정도로 잘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어떻게 중요한 순간에 결혼 전에 공들인 만큼의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내 가족한테 세상 관대한 모습 보이면 혹시 알아? 이 사람은 정말 내 가족이 직장에서 망신을 줬어도 용서를 해주구나 하고 마음이 녹을 수도 있는데. 그래, 그냥 딱 이 정도였던 거지. 식은 올렸으니 잡은 물고기에 떡밥 안 주듯이 나한테도 더 이상 공들 일 없이 그저 말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채연아, 그게 아니고 나는. 아니면 당장 우리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한다고 합의했다고 해. 솔직히 동생이 2년도 넘도록 대사기극의 피해자가 됐는데 가해자를 바닥에 매다 꽂지 않을 오빠가 어딨어? 당신 머리통 안 터진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 돼. 만약 아가씨가 나랑 똑같은 짓 당했으면 당신은 당장 메스 들고 달려갔을걸? 제 말을 듣던 남편. 아니 생각해보니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해서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네요.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기꾼이 알겠다고 바로 가서 고소 취하할 테니 신혼집으로 들어오고 도연이 만난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사기꾼은 정말 고소를 취한 뒤에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연이가 평일에는 수영이랑 피아노 학원에 가서 평일은 좀 어렵고 주말에 나한테 그걸 왜 말해? 나 네 아들 안 만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안 만나? 네가 고소 취하하면 만난다며? 말 똑바로 해. 나는 혹시 알아? 당신이 고소 취하하면 내가 마음이 녹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어쩌나? 취하를 해도 마음이 전혀 녹지가 않네. 야, 강채연 너 무슨 인간 이러냐? 어? 시까지 올린 마당에 나한테 사기를 쳐? 그래, 쳤다. 시까지 올린 마당에 상대방한테 사기 맞은 기분이 어떠니? 내가 그랬어, 내가. 나 절대 너 용서 못해.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봐 말하는 건데 나 이거 끝 아니야. 네가 나랑 내 가족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그 사기꾼에게 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함께 이 사기꾼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다가 사람의 밥줄을 끊는 것만큼 강한 복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르바이트를 모집했어요. 그 인간이 일할 성형외과 후기글에 투입돼서 그 인간이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괴롭힐 댓글 부대를 말이죠. 댓글 부대는 그 사기꾼이 과잉 진료를 하고 한 수술 성형 부작용도 심하고 알고 보니 사생활까지 추접스러워서 2번 다시는 안 가고 주변에 추천은커녕 그 병원을 간다고 하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는 내용의 댓글을 하루에 수십 개씩 썼습니다. 이 병원 한모 의사한테 코 성형받고 3년 만에 구축 온 사람입니다. 코가 들려서 윗입술까지 딸려 올라가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했어요. 들창코로 살기 싫으면 절대 여기 병원 가서 한모 의사한테 수술 받지 마세요. 상담할 때 눈빛도 더러워서 뭔가 찝찝했는데 수술 실력까지 영 엉망입니다. 여기 한모 의사한테 상담 받으면 필러 맞으러 갔다가 눈매 교정에 코 볼 축소 수술까지 해야 함요. 얼굴에 균형이 안 맞느니 코에 필러 들어가면 작은 눈이 더 작아 보이고 코 두툼한 거 더 부각된다고 안 하면 후회할 거라면서 눈 돌아서 상담합니다. 몇십 쓸어 갔다가 1,000도 넘는 돈 쓰기 싫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저 이 의사 말만 믿었다가 쌍판 싹 갈아엎은 걸 평생 후회합니다. 요즘 여러모로 핫한 강남 모 성형외과 한모 의사 눈빛 더럽다는 후기 많던데 이유 알려줄까? 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다가 재혼하려고 애 없는 척 초혼인 척 다른 여자 낚아서 여자 인생 망치려다가 걸려서 결혼하고 며칠 만에 버려짐. 하나 고치러 가면 이것저것 다 고치게 하는 돈에 눈먼 사기꾼이라고? 병원에서 환자 상대로 사기치던 기술 여자들한테도 쳤나봄. 개판이 수술하면서 여러 여자 인생 망치더니 지가 재혼하려고 한 여자 인생까지 망칠 뻔했네. 이런 놈은 뭐 윤리위원회 같은 데 신고해서 자격 박탈 못하나? 이런 댓글이 본인이 일하는 곳에 하루에 수십 개씩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죽을 맛이었겠죠. 며칠 후 휴대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전화가 왔고 또 며칠 후에는 아예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댓글들을 고소했더라고요. 애꿎은 댓글 알바들이 고소를 당하게 할 수 없으니 저는 그 사기꾼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그 댓글들 내 짓이라고요. 전화로 말했는데도 그 인간 입에 거품 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너를 고소한다고, 가만 안 놔둔다고 귀 따갑게 소리를 지르길래 말했습니다. 해, 고소. 그래봤자 벌금 얼마 나오겠어? 100만 원이 나와도 1000만 원이 나와도 너 같은 놈 숨통 조이게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껌값이야. 내가 이런 일 저지르면서 이런 것도 예상 안 했겠니? 고소 잘하고 조만간 댓글에 네가 피해자들 고소한다고 협박한 내용도 쓸게. 소재 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짓을 몇 주 더 했더니 그 다음에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댓글들 달린 후에는 병원에서 본인 앞으로 상담받는 환자들 하나도 없고 같이 일하는 의사들도 실장들도 심지어 원장까지 눈치를 준다고 제발 살려달라고요.
이러다간 나중에 개원해도 꼬리표 안 떼어진다고 원하는 대로 위자료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그 인간은 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로 1억을 제시했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기꾼에게 말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생각 말고 진심으로 나나 우리 부모님, 우리 오빠랑 네가 네 사기꾼에 이용해 먹은 내 조카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겠다고 한 그 인간이 뭘 보냈는지 아세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냈어요. 두 손 공손하게 모으고 제게 사과를 하고 또 부모님이나 오빠, 새언니 조카들에게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영원히 남을 악몽과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영상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똥 자존심에 죽어도 직접 와서 못하겠나 보다 싶다가 얘가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영상은 기록이 남잖아요. 자존심을 택하고 평생 제가 간직한 본인의 치욕스러운 영상을 남기다니. 뭐 지가 자존심 지키겠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저희 가족도 그 사기꾼 얼굴 직접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잘 됐다 했죠. 저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서 댓글을 싹 지우고 그 인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은 뒤 앞으로 그 사기꾼의 신변에 해가 되는 명예훼손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나비 효과인가요? 웃긴 게 제가 복수의 마음을 담은 후기 댓글들이 싹 사라진 뒤에 정말 그 인간이 옛날에 의료사고에 가까운 부작용을 일으킨 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상담할 때 정말 불쾌했던 기억이 있는 진짜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서 썼던 댓글이 물꼬가 된 건지 정말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출연하게 된 거죠. 이걸 혹 때려다가 혹 붙인다고 하나요? 나중에 듣기로는 그 병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눈칫밥 먹다가 그만두고 어느 지방에 가서 지 개인 성형외과를 개원했다고 들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들었냐고요? 그 인간한테 위자료 받고 며칠 후에 신우이였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물론 신우이하고 제가 친하기도 했고 저도 신우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우이도 같은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연락을 안 받다가 신우이가 꼭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또 그날 제가 시댁에서 도망치듯 나온 날 두고 온 겉옷이랑 가방을 저희 본가 주소로 보내준 것도 또 신혼집에 들어가 있던 제 물건들을 빼서 보내준 것도 신우이라서 그래, 한 번 정도는 만나자 싶어서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가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신우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더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더듬더듬 말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어요. 오빠도 엄마도 분명히 결혼 전에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결혼식 날 도연이도 참석 안 시키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언니를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언니 따라갔을 때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런 인간도 가족이라고 입이 도저히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 오빠 성격의 재혼이라고 해도 잘 살지 말지도 확신이 안 들고 예전에 결혼했던 도연이 친모도 오빠 그 인간한테 질려서 도망간 거거든요. 죄송해요, 언니. 정말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할 거 없어요. 저랑 그쪽은 어차피 남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 가족들 중에서 어떻게든 말하려고 생각이라도 했던 건 그쪽뿐이었으니까. 난 잊을 테니까 그쪽도 그냥 잊어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로 그 사람이 더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서 위로를 더 해주거나 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말을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꼭 필요했던 말인데 사람은 뭔가 하나 잘못되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이유도 내가 대체 왜 불행한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지 고민을 하다가
그 불행에 더 갇혀버린다고요. 내게 피할 수도 없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 이유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비슷한 곳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속으로 한없이 되풀이하면서 버텼거든요.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에게 며칠 만에 끝난 결혼 생활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때 이 결혼이 잘못됐음을 그 사기꾼의 본 모습을 먼저 알지 못하고 저를 말리지 못한 가족들을 위로할 때도 말이죠. 다행히 저는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제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왜 내 결혼이 이리도 빠르게 쫑났는지 설명하는 걸 이제는 안 할 수 있어서 후련해요. 지금도 불현듯 그 미세한 행동과 말, 상황들이 모두 제가 지나와야 했던 불행의 전조 증상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왜 못 피했고 왜 그 증상들이 내게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조금이라도 미묘한 기운을 감지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처럼 모든 상황을 의심도 해보고 쉬었다 가보기도 하면서 추후 생긴 불행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종종 채널을 즐겨 듣긴 했지만 그 사기꾼에게 당한 후로는 더 열혈 구독자가 돼서 듣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나한테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이상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는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위로를 여러분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고요. 부디 여러분이 본인 앞에 다가온 필연적인 불행에 파고들지 말고 저처럼 얼른 빠져나와서 나를 즐겁게 하고 상처를 잇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몰두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